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지원대학들의 경쟁률을 체크하며 남은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윤상현 선생님, 이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무엇을 중점에 두고 남은 대입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제 자소서 입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소서 입력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면접 일정이 남아있을 거고요. 또 논술 전형, 적성고사 전형이라면 해당 대학별 고사가 있기 때문에 달력에다가 꼼꼼하게 그 본인의 어떤 그 대학별 고사 일정을 체크해서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별 고사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많은 전형들에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또 설정해 놓고 있고, 또 이제 수시에 또 승부를 보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 고사와 또 수능 공부를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병행해서 준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계획도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시 특집 주간을 맞아 오늘 끝난 수시 접수 결과 분석과 또 앞으로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재고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현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수시 접수할 때 사실 기간이 좀 연휴가 끼어가지고 길었잖아요.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3학년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이제 열심히 추석 연휴 전에 상담을 열심히 해줬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수시를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했던 거하고 처음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휴 끝나고 와서 다시 수시 상담을 하는데 아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수시 접수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실은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막 굉장히 붕붕 뜨고 그러는데 사실은 평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입니다. 즉, 원서 접수가 끝났다는 것이지 아직 수능까지도 또는 대학별 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비상교육의 입시평가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수시 지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시 지원을 한 번 하나 아니면 6번 하나 또 정시처럼 이제 가나다 보니까 한 번씩 해서 3번 하나 어렵기는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도 이제 마지막 지원을 놓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수시 지원 6번이 최대 이제 했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당장 의정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정심을 찾아서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를 우리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번 수시 특집 주간이 끝난 후인 다음 주부터 예비 수험생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수시 접수 결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실시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이 많은 대학들이 12일보다는 1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석 연휴가 지난 후인 1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21일에 마감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가족들은 추석 연휴에도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노력들이 합격의 결과로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수시 원서 접수 결과 또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이나 올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치호 선생님, 올해 수시 원서 접수 결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그 작년 수시랑 금년 수시가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그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또 높았고요. 좀 부족한 학생부를 만회할 수 있는 전형,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이죠. 이 경우에도 이제 경쟁률이 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성적 이후의 수시 그 대학별 고사, 뭐 논술 또는 이제 면접 등의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형의 경쟁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낮은 것은 어떤 거냐? 이제 학생부의 교과 성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난해나 또는 2, 3년간의 이제 그 학생부의 결과로 이 정도 내신이면 붙을 수 있다, 떨어진다는 뭐 그런 결과지가 있는 전형 유형이나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경쟁률이 이제 비교적 낮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 직윤의 경쟁률을 보면 이제 자연 계열의 지원자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는 아마 그 수능 지원자가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응시 원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서울대 과학탐구의 1+2나 또는 2+2의 지원자가 준 만큼 실제로 이제 서울대 직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응시자 수가 준 만큼 아마 지원도 상당히 좀 줄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대 지원자가 준 만큼 고대나 연대나 또는 이제 뭐 일부 의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마감된 수시 지원 경쟁률이 궁금한데요. 네. 윤상현 선생님, 네, 네. 예, 물론 경쟁률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지원대학의 경쟁률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뭐 경쟁률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쟁률을 그래도 체크해 본다라는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전 연도의 경쟁률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뭐 소폭 뭐 0. 몇 대 1 뭐 이런 정도라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네. 대폭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합격선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합격선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떨어진 경우라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합격선이 하락될 전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전형 일정 또 전형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대학별 고사에 부담이 생긴다면 그만큼 또 마음가짐을 더 철저하게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까지도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또 마음가짐 차원에서 이제 경쟁률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이 많은 관계로 최종 경쟁률은 지원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 네네. 이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 수시 모집은 경쟁률이 어땠나요? 예. 일단 뭐 그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한 대학이 주로 많았는데요. 네. 19일 날 미리 접수를 마감한 그런 두 대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히 그 서울대 같은 경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한 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그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전형별로 그리고 계열별로 구분하여서 보면은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735명 모집에 2,364명이 지원해서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요, 1,672명이 모집하는데 15,613명이 지원해가지고 최종 9.34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즉 2016학년도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쟁률이 3.49대 1이었고요.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9.27대 1이었는데요. 즉,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일반 전형의 그 경쟁률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심은 미술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전형에서 그 미술대학이 그 수시 경쟁률이 모집 인원이 97명인데 4,584명이 지원해가지고 즉 47.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즉 전년도는 102명 모집에 3,302명이 지원해가지고 32.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1,280여 명의 인원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쟁률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즉 인문계열과 또는 자연계열로 구분해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연세대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연세대학교도 올해 2,603명 모집에 37,421명이 지원해가지고 최종 14.37대 1로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591명 모집에 46,626명이 지원해서 역시 최종
15.68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소폭 이렇게 하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별로 수시 경쟁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선발하죠.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257명 모집에 1,246명이 지원해서 4.85대 1로 전년도 6.25대 1에 비하면 역시 큰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 하락 원인은 올 그 4월 달에 그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발표됐던 전년도 그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그 인문계열의 그 지원자 평균 교과 성적이 1.32 등급이었고 최종 등록자가 합격해서 등록한 학생의 평균 교과 성적이 1.13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았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좀 꺼렸을 거고요. 그다음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지원자 평균 교과 성적이 1.36 등급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 교과 성적이 1.18 등급이라고 이렇게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과 성적이 최상위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을 꺼렸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활동 우수화 전형도 경쟁률의 그 전년도 경쟁률이 11.54대 1에서 9.65대 1 역시 하락을 했고요. 논술을 응시하는 일반 전형도 전년도 37.68대 1에서 올해 34.61대 1 역시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서도 이미 나왔겠지만 연세대학교 논술 의예과 같은 경우는 103.27대 1로 굉장히 10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경쟁률로 보여서 역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역시 그 의예과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역시 높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와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조금씩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좀 미달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세대학교도 전체적으로 좀 소폭의 하락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마감 시간 직전인 5시부터 7시까지 이제 이른바 눈치 작전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래서 그 시간에 경쟁률이 굉장히 몰리는 모습을 이제 금년에도 똑같이 보였는데요. 네. 근데 대학들 중에서는 가톨릭대라든가 서울여대, 숭실대, 인하대 등은 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좀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이정현 선생님께서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의 나머지 주요 대학의 또 경쟁률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22.03대 1의 그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소폭 역시 하락한 작년도에 2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전반적으로 올해 그 경쟁률이 약간 하락한 그런 경우를 좀 약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 특징이 그리고 지금 약간 올라간 대학들이 중앙대하고 한국외대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22.56대 1에서 23.84대 1로 약간 상승했고요. 한국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19.02대 1에서 올해 21.57대 1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 경희대라든가 서강대 또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또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소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경쟁률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한양대에 이어서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한 대학들의 경쟁률도 궁금한데요. 네. 이치우 선생님, 수능 최저를 폐지한 대학과 더불어 완화한 대학들의 경쟁률 변화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2016학년도 지난해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제 아주대학교가 논술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요. 아주대가 금년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는데요. 금년도 경쟁률을 보시면은 384명 모집에 13,590명이 지원을 해서 35.39대 1이고요. 지난해는 43.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학년도에는 40.9대 1이었습니다. 사실 논술 전형이 폐지됐지만 아주대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이제 낮아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선만 넘으면은 사실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면은 어떻게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건국대하고 한양대하고 서울과기대를 보시면은 2016 지난해 논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 논술 전형인데요. 금년도에 보시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건국대하고
한양대는 37.64대 1로 지난해 45.42대 1에서 이제 7.79대 1이 낮아졌고요. 한양대 역시 64.17대 1로 지난해 72.98대 1에서 8.8대 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32.36대 1에서 금년에 46.67대 1로 14.31대 1로 높아졌는데요. 그 앞서 그 표를 보는 걸 잠깐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사실은 이 건국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 그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과기대 경우에는 아마 서울에 있는 그 뭐 공대의 마지막 그 자존심처럼 네. 거기까지는 논술을 일단 수능 이후로 네, 네. 좀 따져보고 지원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된 대학에 방금 표를 보셨는데 다시 한번 더 표를 보시면은 수능 최저의 기준이 완화된 대학도 있습니다. 이제 경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연세대고요. 반대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강화된 대학이 홍익대가 있는데 오른쪽에 경쟁률 차이를 보시면은 경희대하고 숙명여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5대1과 9대1 정도로 경쟁률이 더 높아졌고요. 한국외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이제 5대1, 3대1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홍익대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보다 7대1 정도로 경쟁률이 낮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면 경희대나 숙명여대처럼 이렇게 최장력 기준이 좀 높아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한국외대나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는데 특히 이제 연세대는 지금 그 지난해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의 경우 최장력 기준이 4개 영역 합 7이었습니다. 그때 금년에 합 8로 조금 완화됐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오를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그 변수가 좀 있었고요. 홍익대 경우에는 지난해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2개 영역이 평균 2등급에서 2개 영역 각 2등급으로 자연계열은 이제 1개 2등급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수준 이상이 수능 최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은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익대 경우에는 지난해 모집 인원이 326명이었는데요. 금년에 478명으로 모집 인원이 다소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계열의 어떤 그 경쟁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 네. 그 교대의 인기가, 교대 이제 안정성 때문에 학생들의 네네. 선호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인데요. 네. 올해 이제 수시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반영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대 수시 모집의 경쟁률과 또 지원 경향까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예, 수시 교대의 자세한 경쟁률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교과 전형이 우선 나오는데요.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제주대에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인데 경쟁률을 보시면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전부가 좀 더 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대의 인기도가 지금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마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수험생 수가 조금 더 줄어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학생부의 교과 전형은 지난해나 또 지지난해 2, 3년간의 학생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네. 수준 이상이 아니면은 지금은 너가에 떨어진다는 걸 학생들이 그렇죠. 너무나 네. 잘 알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은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유아여대, 초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소폭 이제 오른 경우도 있고 뭐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예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뭐 학생부의 그 교과와 비교가 갖춰진 친구들 경우에는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등등을 보고 과감히 네. 선생님들께서 아마 지원을 했던 걸로서 보여지고요. 네. 이화여대 고교 출신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좀 떨어졌는데 좀 예외의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을 보시면 이화여대 논술 전형은 지난해에 비해서 16.47대 1로 초등교육의 경쟁률이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 교대와 이제 초등 교육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형 유형도 학생부가 웬만큼 갖춰진 경우에는 수능 최저의 기준만 갖출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형 유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수시 6회 지원을 받지 않는, 6회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과 또 지원 경향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수시 6회 재원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특수 목적 대학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원 등의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도 화면을 보면서 수시 경쟁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들인데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학교 계열이 있고요. 경찰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지난해 2016학년도에 비해서 2017학년도의 경쟁률이 전부가 다 올랐습니다. 네, 선 경쟁률이 낮아진 대학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찰대 경쟁률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와 지스트 계열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특성화 대학인데 이 대학들의 경쟁률도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소폭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관학교는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가 22대 1에서 31.2대 1로 이제 크게 올라서 이제 42% 정도가 올랐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15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대는 최근에 이제 한 3, 4년간 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97대 1의 경쟁률로 높아졌는데요. 금년에 드디어 이제 113.6대 1로 크게 이제 올랐습니다. 사실 경찰대학은 1981학년도가 경찰대학 1기였는데요. 그때가 225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금년에 이제 역대 2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가 앞에 교대를 논하면서 말씀이 됐습니다만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선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금년에 그 이제 드라마 인기가 있건 눈태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제 장교에 대한 학생들의 꿈 희망을 좀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좀 보시면은요 아마 지난해 과거 조기 졸업자가 이제 다소 줄었는데 금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여전히 3학년이 되면서 졸업생 수가 다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 기술의 이제 특성화 대학의 경쟁률이 좀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경쟁률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20명을 모집하는 특기자 전형이 새로 이제 생겼는데요. 그 전형에 369명이 지원하면서 이제 18.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는 경우인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수시 지원 후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요. 뭐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도 있고 이후에 치르는 대학에 따라서 수시 모집 경쟁률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논술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치우 선생님, 이 수능 전과 후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어땠나요? 네,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의 전형의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고 수능 이후는 이제 수능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논술의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술의 실시가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의 경우인데 보시면 가톨릭대가 이제 46.78대 1이고요. 지난해 49.39대 1이었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면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고요. 동국대의 경우를 보시면 동국대하고 건국대는 아마 최종 경쟁률이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34.61대 1이었고요. 지난해 37.68대를 소폭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능 최장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이지만 경쟁률이 이제 뭐 대폭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이제 대동소이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홍익대 경우만 이제 경쟁률이 특히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의 논술을 좀 보시면은요. 네, 경희대부터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2017 경쟁률과 2016 경쟁률이 사실은 거의가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경희대 경우를 보시면 74.64대 1이었고요. 작년에 69.68대 1이어서 이제 한 5% 정도가 5대 1 정도가 경쟁률이 좀 높아졌고요. 고려대학은 47.2대 1이었고요. 지난해 48.06대 1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강대도 75.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 75.88대 1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뭐 성균관대 또 뭐 대동소이하게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대, 그다음 한국외대, 한양대를 보시면은 71.05대 1, 지난해 72.98대 1에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의 경우에는 뭐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면은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의 경쟁률은 40대를 훨씬 넘어서 이제 7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그런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능 이후에는 수능에 대한 여전히 이제 조금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좀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정시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더 재보고 난 다음에 논술의 응시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경향들이 금년에도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전과 후로 나누어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전의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까지 고려한,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시까지 함께 고려한다라는 그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적성고사의 어떤 수시 경쟁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이정윤 선생님께서 짚어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그 적성고사는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높거든요. 적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그 학생부 등급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약간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역시 그 학생부 이 적성고사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좀 지원을 꺼려하면서 경쟁이 좀 약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올해 일단 눈여겨볼 만한 대학이 그 삼육대학교입니다. 올해 신설된 대학인데 전년도에는 이제 안 뽑고 올해 새롭게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34.07대 1로 가장 높은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뭐 처주도 없고 그런 점들이 학생들이 한번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수능 최저를 좀 반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와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만 지금 경쟁률이 전년도 10.81대 1에서 올해 13.64대 1로 소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최저 학력 기준이 3등급짜리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아무래도 응시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좀 약간 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경쟁이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11.8대 1에서 올해 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쟁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26.6대 1에서 21.25대 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올라갔다고 했죠. 제가 서경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1.94대 1에서 26.39대 1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성결대는 21.98대 1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13.99대 1로 떨어졌고요. 그 수원대도 9.03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그 을지대 성남 캠퍼스도 23.62대 1에서 18.28대 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22.78대 1에서 18.77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신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26.04대 1에서 19.12대 1로 역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원인은 소폭 하락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가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대체적으로 이제 발표된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대학에서 전년도라든가 또는 전전년도의 결과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수시 원서 접수는 끝났지만 자기소개서 추천서 마감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수시 원서는 이제 끝났는데요. 특히 네. 이제 원서 끝나면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다음 날 또는 뭐 그 다음 날 정도로 이렇게 보통 마감 시간을 두거든요. 그래서 네. 꼭 잊지 말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별로 지금 정리가 좀 안 됐는데요. 지금 날짜별로 좀 보시면 지금 오늘이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내일, 즉 9월 22일 목요일 날 5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시라는 점, 시간도 꼭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6시인 줄 알고 또 있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5시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은 날, 22일 날 6시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역시 내일 6시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역시 내일 6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도 좀 신경을 써서 6시까지니까 여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날로 넘어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더 줬죠. 그러니까 이틀의 시간을 더 줬는데요. 그 중에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역시 금요일 날, 9월 23일 금요일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대학인데요. 이제 성균관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는 금요일 날, 9월 23일 금요일 날 6시 역시 또 마감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도, 날짜도 날짜지만 시간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인데요. 서강대학교는 9월 23일 금요일 9시에 또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학생부 종합형, 즉 일반 전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는 것을 좀 명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래 제출되는 시간이 17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이 다 끝나고 나면 최종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느 대학에 따라서 사실은 대학들이 자동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제일 나중에 썼던 걸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그냥 바로 적용을 시키거든, 제출하는 걸로.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또 이렇게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것 좀 확인을 좀 부탁드려서 그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지원 경쟁률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이 많은 관계로 최종 경쟁률은 지원대학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17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를 알아보고 각 대학별 고사에 따른 수시 지원 경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시 접수 이후 대입 합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자, 이어서 수시 모집 접수를 마친 우리 학생들 대입 합격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할지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은 선생님께서 논술 일정을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논술고사는 수능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능 전에 실시되는 논술은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일 토요일에 건국대 자연계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자연계열이 실시되고요. 2일에는 반대로 건국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인문계열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일주 후인 10월 8일에는 동국대, 그다음에 연세대,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홍익대 자연계열이 실시를 하고요. 9일에는 가톨릭대 인문계열, 홍익대 인문계열, 또 서울시립대 자연계열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10월 23일 이제 수능에 가장 가까운 날인데요. 경기대학교가 이제 10월 23일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논술고사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고사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이후에 바로 실시되는 이제 11월 19일인데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인문자연계열, 또 경희대학교의 인문자연계열, 또 세종대, 단국대, 또 숭실대, 또 한양대, 서강대, 울산대 자연계열, 또 서울여대 인문자연, 성균관대 인문, 가톨릭대 의예, 그다음에 숙명여대 자연계열, 한국항공대 자연계열이 11월 19일에 실시가 되고요. 20일에는 19일에 실시됐던 대학들의 반대 계열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인문계열, 또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자연계열 일부, 또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숙명여대 인문계열, 단국대학교의 자연계열, 성균관대, 세종대, 한양대 자연계열이 이제 20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간에 일주가 채 지나지 않은 10월 21일인데요. 서울과학의대가 실시를 하고요. 25일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26일인데요. 26일은 아주대학교 자연계열, 또 고려대학교의 인문자연계열, 인하대학교의 인문계열, 광운대의 자연계열, 또 한국예대의 영어, 중국어 학부 등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27일인 마지막 날에는 강원대학교 인문계열, 아주대학교 인문계열, 그다음에 이화여대 인문자연계열, 중앙대학교의 인문계열, 인하대의 자연계열, 또 한국예대의 사범대 상경계열들, 또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자연 모두가 이날 실시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경희대학교와 한국예대의 경우에는 학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열이 아니라 학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술 일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네. 올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 변화를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또 대학별로 유형과 난이도가 다른 논술 전형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유형별로 대기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그 논술고사의 유형을 좀 살펴보고 난 뒤에요. 논술고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 유형별로 보시면은요, 인문계열의 예시인데요. 논술고사 유형은 사실은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씩 다르긴 한데, 지금 언어 논술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건국대 인문사회원, 경희대 인문, 동국대, 서강대 인문사회, 경영경제,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문사회, 중앙대 인문사회 1, 2, 한양대 인문 1, 2, 홍익대 이렇게 묶어서 이제 언어 논술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언어 논술이라고 하지만 이 논술 안에 이제 제시문이 여러 개 제시문이 있고 또 논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이라면 이제 결국 그 국어와 관련되는 논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소재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탐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에 지금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화여대 인문원하고 한국외대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 언어 논술로 되어 있는 인문 논술 중에서는 이제 수리 논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인데요. 주로 수리 논술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 경제 등의 이제 상경 계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의 영어 지문과 수리까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있는 게 이제 경희대 사회학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문 계열 중에서 이제 언어 논술뿐만이 아니라 수리 논술까지 있는지 또는 이제 영어 지문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논술고사의 자연 계열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연계열의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계열 논술하면 수리 논술입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수학 문제풀이의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과 함께 과학 문제풀이를 같이 이제 겸해서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고요. 언어 수리 과학 통합이라고 해서 말 자체도 어렵죠. 그래서 국어와 수리, 과학까지를 다 통합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숙명여대와 한국항공대입니다. 이들 대학의 논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문계 논술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형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르기도 하겠지만 대학별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서 이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네. 뭐 요약하라, 비교하라, 또 뭐 비판하라, 적용하라, 또 자료 해석하라, 또 뭐 견해를 제시하라, 또 대안을 제시하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수리 추론, 아까 수리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형들 중에서 내가 지금 지원한 대학의 논술의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가 과연 어떤 유형인지를 명확히 알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라든지 또 우수 답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맞춤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지문이나 또 수리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제되는 경우에는 따로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학에서도 홈페이지에서 논술 가이드북,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난해 기출 문제에 교수님의 논술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뭐 학원을 쫓아간다. 당장 뭐 따로 본인 스스로 연습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 계열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수학의 문제풀이고 과학탐구의 문제풀이인데 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수능 같으면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서 그 답을 뭐 주관식 마킹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건데 이건 이제 풀이 과정을 그대로 녹여내고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푸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풀이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인 근거를 서술해야 되겠죠. 근거 없이 과정을 나타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의 문제 해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수학 문제도 사실은 풀이법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원리 내용들을 토대로 한 문제풀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EBS 교재라든지 교과서와 관련되는 내용도 지금 요즘은 뭐 무작정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고난도 수능의 문제와 함께 같이 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풀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풀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제한된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문제는 뭐 수학적인 그런 논리를 토대로 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자, 과학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논술고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주요 대학들의 적성고사 일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적성고사 일정도 역시 수능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2일 날 처음 실시가 되는데요. 오전에 이제 서경대학교 이공대학이 오전에 실시를 하고요. 서경대학교의 인문대, 사회과학대, 미용예술대는 오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0월 3일 월요일에는 가천대가 실시를 하고요. 10월 8일에는 수원대 자연계열이 실시합니다. 또 10월 9일에는 수원대 인문사회대학과 경상대학이 실시를 하고요. 10월 15일 토요일에는 을지대, 10월 16일 일요일에는 삼육대, 10월 22일 토요일에는 성결대 사회과학대학과 사범대가 오전에 실시를 하고요. 인문대와 예술대학이 오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결대 공과대 역시 오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11월 20일 일요일에는 한국산업기술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실시를 하고요. 11월 26일 토요일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인문계열이 오전에 또 오후에는 자연계열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일요일에는 한신대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적성고사 일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정현 선생님, 네네. 이 대학별로 적성고사 반영 방법과 또 출제 형식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적성고사 전형 방법하고 출제 형식이 이제 각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더 자기가 지원했던 그런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고 이렇게 준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학생부와 그리고 적성고사를 합하여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죠. 수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20배수로 먼저 선발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60과 적성고사 40으로 해서 다시 선발을 하는데요. 대부분 일괄 선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45% 정도인데요. 50% 미만이죠. 그래서 학생부보다는 반영 비율이 좀 적은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학생부보다는 비중이 좀 더 약간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천대라든가 을지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출제하는 교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을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은 국어하고 영어를 출제하고요. 그리고 자연은 수학과 영어를 또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그리고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국어와 수학만을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적성고사 시험 출제 유형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하고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은 적게는 40문항에서 최대 6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시험 시간도 60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80분이라든지 또는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대학도 있는데요. 그 배점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인문과 자연을 각각 다르게 배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인문에는 좀 더 국어에 배점을 더 많이 주고요. 그 자연은 수학에 배점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보다는 좀 배점이 큰 인문의 점수를 좀 잘 맞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자연 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좀 더 배점을 좀 잘 맞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적성고사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금방 살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적성고사 시험에서는 그 출제하는 적성고사가 대부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그 적성고사 출제 유형은 수능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도도 역시 그 수능의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모의평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라든가 또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도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그 적성고사 시험을 보는 그런 대학,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을 수능 가채점을 해본 다음에 본인이 충분히 그 가채점을 해서 최저를 맞췄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응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포기해야 되겠죠. 아예 최저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수능까지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계열은 국어 과목에,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 과목에 높은 배점을 준다는 점. 그래서 배점이 높은 그런 과목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다득점을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정희 선생님께서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수능 이전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네. 그 면접에 대한 어떤 그 면접 진행, 그다음에 평가, 또 준비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면접이 사실은 이제 면접을 보는 이유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가리자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류 기반 면접, 내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나 내가 쓴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써주신 이제 추천서 등의 여러 가지 서류나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보는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의 면접은 이제 제시문이 출제되는 교과 면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제시문 교과 면접의 경우에는 요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난이도를 확인하고 어떤 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류 기반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선배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제 좀 조언들을 좀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무 데도 없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그 서류 기반 면접인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만약 내가 6군데 똑같은 다른 데다 지원했다면 똑같은 자기소개서는 아닐 거잖아요. 네. 학생부는 똑같겠습니다만 이거를 세트별로 6개를 딱 준비를 해놓고 그 대학 학과에 맞춰서 학생부에 줄을 그어가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줄을 그어가면서 어떤 질문들을 면접관님께서 하실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완벽하게 답안 준비를 해놓고 네. 6개 세트별로 좀 준비를 해놓는다면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교과 수업 중 과제를 잘 수행했다 그러면 어떤 과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고요. 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제시했다 그러면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고 또 대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은 잘 안 되죠. 수능이든 아니면 교과든 또 수업 시간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또는 영어든 아니면 국어든 간에 내가 평소에 이제 교과와 관련되는 공부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사실은 논술 문제나 우리가 면접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글로 쓰면 논술이 되는 거고 말로 하면 면접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좀 남은 기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류 관련되는 확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소개서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면접 상황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고요. 네. 선생님께서 아무리 잘 이제 가르쳐 주고 모범 면접 답안을 주시더라도 그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또 긴장이 그렇죠. 되고 외운 대로 나오지 않다면 또 어버버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내용들을 기본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는 면접이 잘 안 되는 친구가 많죠. 네. 남학생이 주로 이제 그런 편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성격을 남은 기간 내에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대담이 좀 나서 본다든가 좀 나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성적인 성격을 좀 이제 바꿔보기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 보면 이제 심리,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면접을 좀 연습을 해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모집 이후 대입 전략에 대해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지원 대학에 대한 준비와 또 수능 공부까지 함께 하느라고 더욱 바빠질 텐데요. 이정현 선생님, 네. 2017 수능 응시 접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경쟁률이 좀 약간 소폭으로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오늘 수능 2017 수능 응시 접수, 원접수 결과를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 접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원자 수는요, 전년도 대비 약 25,199명이 감소한 총 60만 5,988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학생 수는 22,712명이 감소를 해서 45만 9,342명이 접수했고요. 졸업생은 970명이 감소한 13만 5,120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 인원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전체 응시 접수 인원 대비 졸업생의 비율을 따지보면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졸업생은 0.8%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인원은 970명 줄었지만 전체 비율을 따질 때는 졸업생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결과는 쉬운 수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반수를 하면서 수능에 응시하려는 그런 졸업생이 좀 더 많아졌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별로 살펴볼 때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수가 전년도보다 역시 13,466명이 증가한 26만 11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그 프라임 사업 대학 선정이라든가 또는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을 앞둔 등 그런 취업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수가 좀 더 증가는 어느 정도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외국어 한문 영역의 지원자 수도 전년도보다 약 3,607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94,35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아마 수시 또는 뭐 정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제2외국어를 보는 학생들의 항상 그 수능 시험장 분위기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번 이렇게 접수를 하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아마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선택 지원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수능 응시 접수 결과까지 보니까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수능 학습에 돌입할 시기인데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준별로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선생님, 네. 이 수준별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위권의 경우에는 이제 6월, 특히 이제 9월에 보면 국어가 신유형이 출제되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선생님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이런 영역들을 좀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이제 그 상위권에서는 내가 많은 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수험생 네.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학습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냥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만 실수하고 고난도 문제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중위권의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오답 노트를 통해서 공부하면 좋은데 오답 노트가 안 돼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매월 이렇게 봐왔던 그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의 영역별로 모아놓으면 그게 사실 오답 노트거든요. 그렇죠. 그 네. 틀린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의 학생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사실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생각보다는 특정 영역을 고르고 그 영역의 개념을 쭉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EBS 교재나 EBS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네.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서 가면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과는 좀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수능 준비에 또 소홀할 수가 없겠죠. 이전 선생님, 네네. 남은 시간에 대입 합격을 위한 조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능까지 한 56일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시 접수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학습 마무리가 이제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그 수능 전에 그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것들 있죠. 그래서 논술이라든가 네. 또는 적성이라든가 또는 면접이라든가 또는 실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걸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 전형을 준비하다가 사실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전에 이 대학별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능 전에 논술을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나 합격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나 다른 데서 합격해서 좀 100점 맞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네.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합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안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봤던 그런 대학별고사가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 근데 사실은 자기만 쉽게 출제된 게 아니고 똑같이 응시한 학생도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좀 약간 명심을 하고 나중에 수능까지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약간 그러니까 정신이 자꾸 멘붕 상태 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끝까지 좀 이렇게 수능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자만심을 가지기보다는 평정심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망치지 않도록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이미 화살은 던져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대입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남은 기간까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굉장히 크게 증가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감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면서 노력하시면 분명히 합격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치우 선생님, 이정효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2017 전문대 수시전략과 이색학과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